지금부터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혈압을 얘기한다고 했죠. 블러드 프레셔, 혈압입니다. 혈압 가기 전에 우리 사진에 보이는 기린 보시겠습니다. 기린. 네. 이 기린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네. 질문을 할게요. 기린은 경추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 인체 구조와 기능에서 사람 경추는 몇 개였어요? 목뼈, 목에 있는 척추. 네, 맞습니다. 서비칼 경추는 7개죠. 이 기린도 똑같이 7개입니다. 놀랍죠? 이렇게 긴 목을 갖고 있는 기린도 사람이랑 똑같다는 게. 이 기린은 세상에서 가장 혈압이 높은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목이 이 긴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3에서 3.5m나 되는 경동맥을 통해서 뇌에서 혈액을 밀어 올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혈압이라고 했죠. 자심실에서 경동맥을 치고 나가는 그 압력. 네, 그러면 이 기능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심장에서 이 경동맥을 통해서 뇌까지 빡 이렇게 우리가 심장이 수축한다는 거는 수축이 하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피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 세포 조직 끝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이 기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목이 엄청 길잖아요. 목이 3m, 3.5m나 되는데 여기까지 피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힘이 강해야 되겠죠. 혈액을 밀어 올리려는. 그래서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네, 혈압이 우리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심장 자체는 길이 60cm 이상, 그리고 벽의 두께가 약 7.5cm, 무게가 11kg나 된다고 합니다. 기린은. 그래서 심장의 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기린한테는 뇌 기부에 원더네트라는 구조가 있어서 이것이 기린 머리를 숙일 때 뇌의 혈압을 조절해서 혈압이 터지는 것을 막는데요. 이 기린도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초식 동물이니까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숙이게 되겠죠. 그러면 피는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였을 때 피가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 너무 많이 가면은 네,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혈관이 너무 높아서 혈관이 터지는 게 뭐예요? 네, 임팍이라고 해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린도 똑같겠잖아요. 근데 조물주는 잘 만든 거죠. 기린한테는 원더네트라는 구조가 있어서 이것을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이 이제 물을 마시는, 네, 기린이 물을 마시는 그림입니다. 네, 앞발은 옆으로 좀 벌렸네요. 그래서 좀 이 높이를 좀 맞췄죠. 그래서 기린의 혈압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정상 사람의 혈압이 수축기압 이항기압에서 120에 80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린은 수축기압 자체가 160에 260mmHg예요. 네, 요거는 이제 교재 들어갈 때 단위를 잃는 거는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160에서 260 정도의 수축기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린의 혈관에서는 다른 동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까 혈압 조절기라는 특수 조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을 숙이면 기린의 다리, 머리로 다량의 피가 몰리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조절해서 해주는 원더네트라는 정맥판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린의 혈압을 보고 이제 사람한테 딱 들어가면 맞아, 기린이 그랬었지. 사람이랑 경추가 개수가 똑같대. 그런데 목이 3m나 된대. 그럼에도 사람의 2배의 수축기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혈관이 터지지는 않는데 그게 참 신의 조물주, 신은 참 위대한가 봐. 그러면 사람의 혈압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금부터 교재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생각나세요? 지난 주차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은 네, 정맥이고 네, 이 빨간색 부분은 동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시스톨릭 수축을 하는 펌핑을 하는 데는 이 자심실에서 레프트 벤트리컬 네, 자심실에서 여기 대동맥 여기 빨간색 여기 대동맥을 치고 나가는 앞 네, 그래서 펌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축 그리고 이완 같은 경우에는 필링 다시 여기에 피가 온몸을 돌고 온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피가 다시 여기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고 밖으로 나가고 채워지고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밖으로 빵 나갈 때는 수축기압 그리고 다시 채워질 때는 이완기압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혈압에 대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은 정맥이라고 했던 게 온몸을 통해서 돌고 왔던 애들이 여기 엔트리컬 베나페 상대 정맥, 하대 정맥을 통해서 온몸을 돌고 들어와서 오심방, 오심줄로 들어왔다가 그리고 풀모너리 아테리 그래서 풀모너리라 적혀 있는 거는 반대라 했죠. 아테리지만 정맥피 그래서 파란색 그리고 여기는 풀모너리 베인이지만 베인은 무슨 색이어야 돼요?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풀모너리가 붙였으니까 예, 빨간색 동맥피라고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축기압, 혈압기, 이완기압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혈압기를 보면 수은혈압기라고 있다고 했죠. 이게 지금 병원에 벽에 붙어 있는 혈압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수은주가 있어요. 수은주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네,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수은혈압계가 있고 다음 그림에는 전자혈압계 네, 전자혈압계 우리 가정에서도 주로 보는 전자혈압계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네, 여기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 펄스 해서 우리 수축기압, 요게 수축기압이에요. 146, 그리고 이완기압 134, 그리고 펄스 맥박이 75, 조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75 이렇게 해서 146에 134 밀리미터 Hg라고 읽고 75회 분당 75회 정도 맥박이 체크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아네로이드 혈압기라고 해서 여기 판이 보이죠? 네, 여기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금을 볼까요? 여기서 0이고 10, 한 40이네요.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정상으로 보는 게 120에 80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20에 80 밀리미터 Hg인데요. 120의 첫 코르트 코프 사운드에서 처음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할 때 그 원리는 뭐냐면 지금 이 커프를 팔에다 감는 거예요. 팔에다 감아서 이 사람이 만약에 평상시에 120이라 나왔다면 150까지 올리는 거예요. 얘를 땅땅땅땅 해갖고 여기에다가 공기를 채우거든요. 공기를 채우면 꽉 조일 거 아니에요, 팔이. 그리고 여기 팔 아래 상완동맥 쪽에 이제 청진기를 둘 거거든요. 청진기를 두고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압이 30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처음엔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120 정도 이 사람이 원래 혈압이 120이었다면 120 정도에서 이제 혈액이 순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게 수축기압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느슨해지다가 어느 순간은 아예 너무 느슨해져서 안 들리는 순간이 있겠죠. 아예 안 들리는 순간이 이 80에 해당되는 이완기압입니다. 그래서 코르트 코프옴에서 이름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것을 읽는 것이 수축기압, 이완기압이고 여기서 보듯이 이 순서대로 여기 압을 채우면 이 눈금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얘를 천천히 조절기를 열어주면서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여기도 계속해서
이 계기판 보이죠? 여기는 더 잘 보이네요.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그래서 고혈압인 사람들은 뭐 180에서 첫 이제 수축기압이 들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올릴 때 거의 210까지 이 여기를 눌러서 이 계기가 요만큼까지 올라가게 세팅을 한 다음에 천천히 조절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이 상완 동맥 쪽에 여기 커프 아래쪽에다가 이 청진기를 지금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귀에다가 지금 청진기를 꽂은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보이던데, 그럼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180의 수축기압을 갖고 있는 고혈압 환자다 하면은 200이나 210까지 올렸을 때 처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부분, 그게 180이었다면 수축기압은 180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 간호 수기책 갖고 계시죠? 네,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기책에 QR코드를 찍어서 하면 어떻게 이제 측정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여러 부분에 다 재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 현문서에서 나오는 핵심 기본 간호 수기, 기본 간호학 실습 1에서 제시했던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에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이제 이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이 강의를 들으면 더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실습실에 있는 아네로이드 혈압기를 보여준 거고, 여기 상완동맥 또는 요골동맥 맥박이 다시 촉지되었던 눈금보다 30mm Hg 더 올려 공기를 주입한다는 게 이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사진을 캡처한 거거든요. 해부학 사진 8의 동맥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자심실에서 빵 치고 혈액이 나간다 했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빨간색은 동맥, 아테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아테리에서는 맥박이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혈압이라는 거를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팔동맥, 상완동맥이라고 하는 이 위팔동맥이 내려오는 이 분지에서 우리가 청진기를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위팔동맥에서 청진하기도 하고 맥박을 촉지하기도 하고, 아까 노뼈 해서 노동맥, 라디알 아테리라고 하는 이 노동맥, 요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손가락으로 3개 손가락 해서 맥박 재는 거 전주에서 했었죠. 그래서 맥박을 측지하기도 하고, 청진기는 주로 여기 이 부분에 우리가 커프를 감았으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다가 청진기를 대고 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교재를 보고 설명을 해야지 이게 본인께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 수업 다시 이제 교재로 넘어갈 겁니다. 네, 평화로워 보이죠? 네, 그린 우리 녹색 있는 숲에서 우리 새는, 제가 조류학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새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물 마시시고요. 네, 그리고 기지개도 쭉 펴보시고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온라인 강의 듣는 거 인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은 이제 학교에서 왔을 때는 어떻게든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잠이 오더라도 눈을 막 비비면서도 앉아있게 되는데, 이 온라인은 강제성이 막 없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을 열어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말에 해야지 하면서 주말에는 몰아서 하니까 나중에는 매주 후회를 한대요. 이번에는 주말에 몰아서 듣지 않고 꼭 차근차근 해서 주말엔 좀 쉬어야지 하는데 똑같은 걸 반복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 거 아니에요. 꼭 월요일 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한테 엄격해서 힘들게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기본 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론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 성인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호사 되었을 때도 연차가 된다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3년차가 됐어요. 근데 1년차가 왔어요. 근데 물어보는데 그때 책 찾아봐.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내는 해줘야 되겠잖아요. 어디에서 배웠을 텐데 거기 한번 찾아보고 나한테 다시 질문할래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그런 좋은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었다면 바닥에 내려가셔서 한번 다리 쪽도 한번 스트레칭 해볼까요? 네. 그림은 엄청 유연하죠. 네. 대칭적으로 오른쪽, 왼쪽 다 해주시고요. 네. 조금 쉬셨으면 이제 4주차 활력증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습 목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목표가 정확해야지 아웃풋 결과도 좋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 보겠습니다. 네. 4주차의 학습 목표입니다. 네. 수업 시간에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같이 한번 따라봐 주세요. 네. 그래서 1차 시에서 했던 거예요. 호흡을 사정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시에서 하는 거 혈압 측정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코프 사운드 들려드렸고, 그리고 각 부위의 명칭 했지만 또 교재에서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1차 시에서 호흡에 대한 얘기 했었고, 그리고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절차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해서 교재 17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교재 준비하겠습니다. 혈압 부분입니다. 혈압 교재는 네, 172페이지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동맥압 arterial blood pressure. 동맥압은 혈액이 동맥을 통해 흐를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해서 동맥압,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인데 제일 큰 곳이 어디예요? 자심실에서 대동맥을 빵 치는 압력.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맥압, 그래서 혈액이 동맥을 통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 그래서 심실이 수축할 때 압력을 수축기압. 네. 그리고 최고압이라고 하고요. 심실이 이완 상태일 때 다이아스톨릭이죠. 압력을 이완기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완기압과 수축기압의 차이를 맥압. 네, 전 시간에 했었죠. 우리 용어 정의할 때. 그래서 120에 80mm Hg가 있으면 요 두 개의 차이. 120에 마이너스 80, 40mm Hg가 맥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상 맥압은 40mm Hg. 그래서 운동 시에는 이 두 개의 이 차이가 100mm Hg까지 높아질 수 있고, 이 의미는 동맥경화증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맥경화증에서는 맥압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맥경화증에는 동맥이 우리가 아테리가 흐르는 동맥이 흐르는 곳이라 했죠. 그래서 튼튼하고 이게 벽이 두껍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기름덩어리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여기가 벽이 이렇게 뭔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없었을 때보다는 공간이 좁아지죠. 그러면 피가 흐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있으면은 혈압도 이제 고혈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맥압도 우리가 정상이 40mm Hg였다면 이게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 동맥압
맵이라고 해서 mean arterial pressure라고 하고요. 이 평균 동맥압은 정상 범위가 70에서 110mm Hg입니다. 밀리미터. 그리고 여기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Hg가 뭐예요? 네, Hg가 수은이고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런 압력 배우셨나요? 물기둥. 그래서 이 압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대기압에서는 압이 0이잖아요. 기압이 0이었는데 여기 물기둥을 세웠을 때 얼마만큼 위로 수은주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압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몸에 있는 이 동맥압이 우리 대기압에서 봤을 때 이 수은 기둥을 70mm를 올린다. 이렇게 뭐 120에 80이면 120mm까지 올린다. 120mm면 12cm죠. 12cm까지 올릴 수 있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수치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밀리미터 Hg, 밀리미터 Hg. 그래서 70에서 110mm Hg가 정상 범위이다. 이것은 맵이라고 하는 평균 동맥압이에요. 그래서 얘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수축기압, 시스톨릭의 3분의 1에 그래서 3분의 시스톨릭 압력의 이완기압의 3분의 2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아예 이제 모니터에 맵이라고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혈압이 120, 80이 있고 맵이 얼마인지 딱 옆에 보고 이제 나타나는 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간호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수동으로 어떻게 재는지를 다 알려주고 여기서도 연습을 하고 가는 거고요. 실제 병원에서는 전자 혈압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 혈압기지만 감는 거 이런 건 또 간호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혈압은 밀리미터 Hg로 측정하고 수축기압을 이완기압보다 앞에 기록한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의 평균 혈압은 120에 80mm Hg. 여기서 두 개를 빼면 얼마가 나온다 했죠? 40이죠. 그래서 맥압은 40mm Hg이다.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혈압의 결정 요인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결정 요인에는 첫 번째 심장의 수축력, 두 번째 말초 혈관 저항력, 세 번째 순환 혈액량, 네 번째 혈액의 점도에 따라서 혈압의 결정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많이 보게 되면 또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핵심 부분만 설명할게요. 심장의 수축력에 보시면 약할 때는 적은 양의 혈액이 동맥 속에 박출된다. 이해되시죠? 심장이 약하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짰을 때 양이 많이 못 가겠죠. 그래서 심박출량이 감소되면 혈압은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는 또 많아지면 혈압은 상승되는 거고, 저항력은 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말초 저항력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력을 만드는 그거에는 세동맥 모세혈관의 용적, 동맥의 수능, 혈액의 점도 이런 것들이 다 말초 혈관의 저항력 반대되는 거. 그래서 저항이 세면은 혈압은 상승될 수 있다는 거고, 순환 혈량, 블러드 볼륨 얼만큼 많은 양이 있는지.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혈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 이제 대상자가 이제 도착을 하면 혈압이 되게 낮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순환 혈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출혈 또는 탈수 이제 이런 것들로 되는 거고, 그러면 혈압은 떨어지면 맥박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이만큼 작은 순환 혈량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엄청 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는 증가하는 겁니다. 순환 혈액량이 작으면 이렇게 병리 기전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혈액의 점도, 혈액이 찐득찐득해요. 그러면 당연히 혈압은 상승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여기
연령, 운동, 스트레스, 인종, 성별, 투약, 비만, 일주기 변동, 질환, 온도. 그래서 우리 체온에서도 일주기 변동이 있었죠. 뭐 새벽 그리고 밤에 뭐 언제 체온이 가장 높고 낮은 데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혈압도 같은 그겁니다. 그래서 일주기 변동에서 가장 낮은 이른 아침에 혈압이 낮고 늦은 오후에는 이제 또는 초저녁에 혈압이 높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체온과 같이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정상을 알고 비정상을 트리트 해주고 널싱 해주는 게 간호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상이면 120에 80mm H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20에 80mm Hg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러면 여기서 20을 빼면 100에 60 여기까지. 그리고 플러스 되면 140에 100.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브노멀한 거죠.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는 위쪽에. 그러면 고혈압은 여기 해당되는 거겠죠. 고혈압. 그래서 정상보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는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상 범위 알아야 되고 노말. 그래서 혈압이 지속되는 고혈압이라고 한다. 원인을 모르는 혈압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발성과 그리고 2차성 고혈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 고혈압은 원발성. 그래서 1차 혈압이라고 해요. 프라이머리. 그리고 원인을 이제 알아요. 어떤 원인인지. 원인을 알고 있으면 이거는 2차성 고혈압. 세컨더리 하이퍼텐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와서 뭐 당뇨로 인한 뭐 어떤 고혈압이 왔다든가 아니면 동맥경화로 이제 왔다든가 우리가 혈압을 높이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런 원인을 알면은 동맥경화면 동맥경화증 약을 먹으면 되겠죠. 네. 그거는 2차성 고혈압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2차성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1차성 고혈압이냐, 원발성이냐 하면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인 거예요. 어떤 원인을 모르는데 유전적으로 쭉 왔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원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완기압이 90mm Hg 이상이거나 수축기압이 140mm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140에 10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90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90mm 이완기압이 다이아스톨릭이 90mm Hg 이상이거나 아니면 수축기압이 140mm Hg 이상일 때 고혈압. 네, 너무 색깔이 진해서 좀 가는 펜으로 바꿨습니다. 네, 저혈압 보시겠습니다. 어브노말 비정상적인 거에서. 그래서 성인의 수축기압이 정상보다 낮은 85에서 110mm Hg 혈압을 저혈압이라고 한다. 하이퍼텐전.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그냥 120에 8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재에서는 뭐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더 디테일하게 저혈압이면 여기 100을 뺐으면 100. 네, 여기서 20을 빼면 60. 그래서 85에서 110mm Hg. 사실은 이게 숫자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조금 있는 상태에서 감을 익혀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아동, 성인, 노인에 따라서 정상 범위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간호학에서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계산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보다 낮은 거니까 이 범위에 있는 그래서 수축기압 시스톨릭이 85에서 110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범위를 조금 더 많이 느린 거죠. 여기 안에 있는 100에 들어가지만 85에서 110mm Hg인 것을 저혈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 110에 70인데도 저혈압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저혈압 요 정도 뭐 저혈압이면 뭐
따로 뭐 해주는 거는 없거든요, 치료를. 그래서 책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텐션 저혈압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기린 얘기했었죠, 앞에서. 기린은 어때요? 목이 3m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아래쪽으로 숙일 때 피가 쏠리기 때문에 혈관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정맥판이 있어서 그래도 안전하다 했었죠. 요거랑 조금 반대 개념이에요. 사람이 이제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우리 대상자 환자분이 깨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려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심장과 가깝게 누워 있는 거예요. 심장에서 가깝게 몸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을 일으켜서 머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뇌 쪽에는 혈액량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보시면 앉거나 설 때, 즉 자세를 변경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하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립저혈압, 올서스태틱, 기립성 저혈압이라고도 하고요. 이때 이제 우리 간호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천천히 일어나게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천천히. 그래서 여기에 대상자는 10분간 똑바로 누워있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누워있게 하는 거죠. 머리를 들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저혈압이 오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그리고 일단 혈압을 기록해야 되겠죠. 바이탈 사인 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천천히 앉거나 천천히 서도록 돕고요. 그리고 실신할 때는 대상자를 지지하고, 그리고 이전에 측정했던 부위에서 혈압을 재측정하고, 그리고 3분 후에 혈압과 맥박 재측정하고 이제 다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축 기압이 20mm Hg, 이완 기압이 10mm Hg 감소하는 것은 기립성 저혈압의 징후이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은 올 수가 있다요. 누구나 올 수가 있고, 이것이 또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런 거를 할 때 응급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트리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의 분류에는 이렇게 있죠. 수축기압, 이완기압. 그래서 여기 120에 80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1기, 2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조부모님들이 이제 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혈압 전 단계에 체크됩니다 하면서 결과지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결과지에 수축기압이 여기에 해당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완기압이 여기에 해당된 거. 또는 이라는 건 뭐예요? 둘 중에 다 하나만 해당돼도 해당되는 거죠. 또는. 네. 그래서 이것 또는 얘가 해당되면은 고혈압 전 단계이다. 그리고 고혈압 1기, 2기가 있겠죠. 당연히 2기는 더 높겠죠. 그래서 160 이상.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했을 때 이제 120에서 140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20에 80에서 플러스 20 했을 때 100. 그래서 100 이상 또는 160 이상을 이제 이 고혈압 2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부분에 지금 반복이기 때문에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 부분이 커프, 밸브, 구, 여기가 밸브 또는 조절기라고 하고요. 혈압계 연결 튜브고, 여기가 고무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이 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무 주머니가 있고, 여기를 폭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는 좀 길이, 폭은 여기 이 부분 폭.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자혈압기라고 돼 있죠. 이건 전자식으로 돼 있는 전자혈압기. 그래서 간호사는 여기를 잘 감아주고, 감는 것도 잘 감아야 돼요. 반대로 감으면 안 돼요. 이번에 핵심 술기 시험 칠 때 3학년 선배들 할 때 이 부분을 잘못 감아서 감점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습 시간에 잘 배우겠지만 지금 눈으로 익혀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 손가락에 끼게 되는 이 부분, 얘가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을 위해서 이제 있는 산소 포화기입니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이런 거를 표시하는 액정, 요거는 액정 화면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포타블이라고 하거든요. 포타블, 네, 이동.
할 수 있게 여기 밑에 바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혈압기, 아네로이드 혈압기는 계속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혈압계, 네, 혈압계는 고무주머니 내의 공기의 압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원리가 그거였죠. 30mm Hg 이상 내 혈압보다 높게 이 압을 여기다가 네, 압을 넣어서 천천히 얘를 푸는 거예요. 풀 때 처음에 소리가 들리는 게 수축기압, 이름, 코르티코프의 이름이고 들리지 않는 곳, 사라지는 곳이 제일 마지막 5단계. 그것이 이완기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커프는 대상자 팔의 길이와 폭, 여기서 길이와 폭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길이는 이쪽 방향이 길이였고요. 폭은 여기 세로 방향이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방향에 따라 다양한 크기가 있다. 이 얘기는 왜 하냐 하면은 130kg의 성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나 폭도 거기에 맞게 더 넓고 더 길게 준비를 해야지 정확한 혈압을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크기가 있을 수 있고 고무주머니의 폭이 너무 좁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보다 높게 측정이 되고 너무 넓으면 낮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폭은 이제 기준이 있는 거죠. 어떻다? 폭은 팔둘레의 40%. 그리고 측정하는 팔이나 다리의 중간 지점 직경보다 20% 넓어야 한다. 지금 폭 얘기예요. 폭. 이 폭을 잴 때는 우리가 팔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팔이 엄지 네, 팔이 있고 그러면 이 팔이 이 폭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팔둘레의 40% 그래서 팔둘레가 여기를 팔둘레라고 하잖아요. 이 팔둘레의 40%가 돼야 되고 다시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 팔다리의 중간 지점 직경보다 20% 넓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중간 지점 직경. 그러면은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중간 지점의 직경. 네. 요거보다 얼만큼 넓어야 된다? 20%는 넓어야 된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그거에 다양하다고 했죠. 그래서 표준 커프 크기는 영아, 작은 어린이, 허약한 성인, 대부분 성인 일반적인 거, 그리고 큰 커프는 다리에서 재는 경우 아니면 비만한 경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는 비만한 경우나 아니면 다리에서 되는 대퇴용 페모랄 아테리에서 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성인용이고 그리고 요게 아동용이고 그리고 요게 영유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수술실에는 이걸 지금 다 구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도. 그래서 정확하게 왜냐면은 수술실은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서 그래서 병동에는 주로 이제 성인이라든가 완전 이제 이 소아나 요 둘 중에 한 개 정도 갖고 있고 혹시 이렇게 큰 게 필요하면 수술실에 빌리러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좋은 시스템이 있는 병원에서는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커프 안에는 이렇게 고무주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공기를 하고 있고 여기가 두 개가 나오는 이 부분. 그래서 40%, 20%.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그림 보면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오른쪽 단락 두 번째입니다. 측정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얘기했죠. 위팔동맥, 브라키알 아테리, 그리고 넙다리에서 혈압을 잰다. 그래서 양팔 그리고 한쪽 넙다리 혈압은 이제 또 양쪽을 재야 되는 경우가 있죠. 한쪽 재고 다른 쪽 다리도 비교해서 본다. 그래서 팔이나 다리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놓인 경우에는 측정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많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측정할 수 없다? 네, 어깨, 팔 혹은 손 질병이 있을 때. 네, 재고자 하는데 이 부위 내가 재야 되는 브라키알 아테리라든가 아니면 페모랄 아테리 쪽에 어떤 화상을 입었다. 뭐 이런 쪽에
뭐 손상이 있을 때는 못 재겠죠. 그리고 석고 붕대나 두꺼운 붕대를 감고 있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 유방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조직도 드러내지만 암 조직도 드러내지만 거기와 관련된 림프 절도 다 절제를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도 있고요. 혈관이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림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펙션 되거나 뭔가가 염증 소견이 있으면 이 부분이 붓거든요. 그런 게 이제 림프절이 온몸에 혈관처럼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암 3기다 하면 이 림프절까지 다 절제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혈압계를 감아서 압력을 줘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순환이 안 되게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했는 사람은 왼쪽 유방을 절제했다. 그럼 오른쪽만 재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여기는 뭐 금지라고 그렇게 편말이라든가 표시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 주입이나 그래서 왼쪽에 지금 수액을 맞고 있다 하면은 여기는 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맥이라 아니면은 뭐 수혈 중인 때는 재면 안 되고, 그리고 아테리얼 비너스 피스툴라라고 해서 이 뭐 콩팥 키드니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투석하는 경우에 이 라디알 쪽으로 우리 손목 쪽에 동맥이랑 정맥을 합쳐요. 그게 동정맥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굵은 바늘을 꽂아서 피를 밖으로 빼고 걸러내서 이제 깨끗한 피를 다시 넣어주거든요. 거기 그 부위에는 내가 왼쪽에 그거를 뭐 시술을 했다 하면은 그쪽에는 혈압을 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르트코프 사운드 들었을 거고 거기서 1기에서 5기까지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툭, 툭, 툭 소리 났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그 그림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들렸다 하면은 140이 되는 거죠. 시스톨레이, 그러니까 수축기압이. 그리고 뚝뚝뚝뚝뚝뚝뚝 해서 소리가 바람 보듯이 약해지는 소리. 이제 여기서 없어졌다 하면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해졌다가 이제 소리가 없어지는 마지막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없어진다. 네, 이 부분이 5단계. 그래서 여기가 시스톨릭, 여기가 다이아스톨릭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잘 해주시고, 근데 어떨 때 이런 혈압 때 이제 오류가 있냐 실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커프 폭이 너무 좁을 때는 어떻게 나와요? 높게 나와요. 높은 것부터 볼게요. 높게 한번 보겠습니다. 커프 폭이 너무 좁을 때, 그리고 팔을 지지하지 않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침대에서 할 때도 침대에 이렇게 놔두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중으로 띄웠는 경우에는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측정하기 전에 안정하지 않았을 때 휴식할 때 호흡도 재야 되고 그리고 혈압도 재야 되고 체온도 그렇겠죠. 그리고 커프를 너무 느슨하게 감았을 때 또 높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빨리 공기 조절기가 있었잖아요. 요거를 돌려준다 했죠. 네, 그 부분을 너무 공기를 빨리 뺄 때도 내 눈에서 금방 코르트 사운드를 들을 시간도 없이 바로 넘어가 버리겠죠. 네, 그래서 좀 천천히 빼야 되고요. 너무 좀 천천히 뺄 때도 높게 나올 수가 있죠. 빨리 빼거나 아니면 천천히 뺄 때. 그래서 밸브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밸브에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식후나 흡연 이런 또는 통증 이런 거 있을 때도 혈압이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거를 알고 우리가 환자를 사정하고 봐야 되겠죠. 그 반대는 이제 낮게 나오는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낮게.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소 포화도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산소 포화도. 펄스 옥시메터라고 합니다. 펄스 옥시메터. 네, 파란색으로 붙일게요. 그래서 대상자의 손가락, 발가락, 귀, 귓볼, 이마 이런 데 센서를 부착해서 이제 산소 포화도를 비침습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우리 병원 가면 주사바늘 무섭죠? 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픈 게 싫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손가락에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침습적이다. 요 센서는 두 가지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적색, 또 하나는 적외선, 그래서 손톱, 조직, 정맥혈, 동맥형을 통해 빛을 전송한다.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면 뭐 매니큐어 있으면은 다 지우게 하고, 손톱에는 뭐 젤 매니큐어 뭐 이런 것들도 다 지우게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센서가 작동을 못하고 정확한 수치를 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산소 포화도를 보고, 그림을 보시면 손가락, 네, 산소 포화도 있죠, 센서. 이렇게 엄지에도 할 수도 있고 이 검지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빛이 나오는 적외선이 나오는 거 있죠. 적외선이 나오는 그 부분이 내 손톱에 갖게. 그래서 그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해서 끼우셔야 돼요. 그래서 실습할 때 보면 반대로 끼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기서 나오는 게 이 지문 쪽으로다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선으로 뭐 하는 경우, 여기는 지금 왼쪽에는 선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좋아져서 이런 무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알아야 되겠죠. 항상 정상. 그래서 정상 수치는 180페이지. 지금 오른쪽 단락에 있습니다. 정상 산소 포화도는 얼마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95에서 100%는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뭐 괜찮다는 거고, 70% 이하가 되면 알람이 막 울어요. 삐삐삐삐삐삐삐 막 울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험한 순간이구나. 네, 그렇게 해서 환자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재 내용은 네, 모두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러면 복습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1차 시에서 했던 호흡과 호흡 기전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우리 교재 170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잘 이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흡기 시, 호기 시 어떻게 나의 횡격막, 우리 가로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복장뼈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칙과 이완이 어떤 거라는 거. 그래서 흡기 시에는 이제 가슴 안 공간이 확장되고, 그 호기 시에는 이제 가슴 안 공간이 축소되는 거.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호흡이 힘든 환자를 이제 우리가 자위를 앉히는,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 설명해 드렸습니다.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스, 기온 상승, 배기압 상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쳤다. 그래서 우리 약물 중에서 수면제,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내압 상승도 이제 내압 상승이 되면 이제 호흡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호흡음에 대해서는 우리 정상호흡음 일단 들어서 익히시고, 거기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호흡음 해서 소리를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스티로돌 해서 협착음, 막 날카롭고 거친 호흡 들렸던 거, 네, 흡기 동안에. 그리고 휘징 사운드, 호기 때 막 쌕쌕 소리 났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휘징 사운드. 그리고 뭐 크래클 사운드라고 해서 우리 수포음, 뭐 끓는 거품 소리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혈압과 혈압 결정 요인에서 혈압의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결정 요인에는 심장 수축력, 말초 혈관 저항력, 순환 혈량, 혈액의 점도에 따라서 이런 혈압 결정 요인이 정해졌습니다.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뭐 연령, 운동, 스트레스, 인종, 성별, 투약, 비만, 일주기 변동, 질환, 온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상 혈압에서 벗어나는, 정상 수치에서 벗어나는 고혈압과 저혈압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고요. 혈압계 커프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 넓으면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거, 너무 좁으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거 해서 이런 기계에 따라서도 이제 측정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고기 연령대라든가 몸무게에 맞는 커프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혈압 측정 부위가 있었죠. 상완동맥,
라든가 아니면 대퇴동맥에서 재는, 그래서 상지에서 재는지 하지에서 재는지 어디서 재는지 그렇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산소 포화도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4주차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5주차에는 입퇴원 및 안전간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